자,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예요. 시를 이해하려면 뭐 많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만 들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용어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이걸 배우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물어볼 때만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시의 운율에는 뭐가 있다, 시의 이미지는 뭐가 있다, 이걸 읽으면서 떠올리는 게 아니야. 물어보면 찾으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든 시가 운율이 들어있다고 해서 운율을 다 찾을 수 있고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운율을 드러내는 시만이 즉 운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가 운율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만 물을 수 있지, 요즘 나오는 시들, 그런 산문 시들을 가지고 운율을 물어보진 않아. 김춘수의 꽃을 가지고 운율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안 낸다고. 이해돼요? 따라서 항상 어떤 시를 가지고 뭘 물어볼지는 그 시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를 알자 이거야. 자, 항상 키워드, 즉 시 해석의 열쇠는 제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제목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가는 길에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뭘 들었는지 이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돼. 제목이 가는 길이니까 주의할 거, 오는 길이 아니지 가는 길이니까 떠나는 심정을 썼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건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꼭 해석에 안 써 있더라도 떠나는 심정이지, 가는 길이니까.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궁금해하면서 보자 이거야.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의 시가 운율을 드러낸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7자 5자가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이해돼요? 이 시를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리듬이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시는 7호조의 음수율이 보인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따져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석자, 넉자, 7자, 한이 그리워 5자, 그냥 갈까 그래도 7자, 다시 더 한번 5자, 저산에도 까마귀 7자, 들에 까마귀 5자. 유사하죠? 선생님 여기는 서산에도 해진다고 9자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야 임마. 알겠어요? 7호조라고 해서 꼭 전부가 다 7자 5자 그러면 그건 정형시지. 현대시는 다 자유시야. 이해돼? 현대시에서 정형시는 뭐밖에 없어? 시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시조라고 해서 꼭 글자 수가 전부 석자 넉자야?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대체적으로 7호조의 음수율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야. 다음, 이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그래? 행이라고 그래. 행. 그러면 벌써 3행씩 이루어진 구절, 3행을 하나의 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한 줄 바꿔서 쓰는 걸 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다음에 쓰여지면 이걸 뭐라고 그래? 연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 지금은 행을 이렇게 줄을 바꿔 썼지만 시험장에서는 빗금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 우리 문장보에서 배웠지? 빗금으로. 그리고 연은 뭐야? 빗금 2개. 됐습니까? 그럼 연의 표시를 한 거야. 이것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행과 연. 이해했지? 다음. 이 한 연이 산문으로 얘기하면 한 문단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과 연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주제와 여기 있는 주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소주제가. 이해됩니까?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여기까지. 지금 제목이 가는 길이야.
그는 어딘가를 향해 가면 그 목표를 써놓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리움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길에 뭘 느낀 거야? 그리움을. 그런데 그립다고 말을 하니까 더 그립게 느껴지는 거야. 그 그리움의 대상은 뭔지는 몰라. 그거는 시를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고 온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향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화자의 심정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냐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고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 그냥 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돌아갈까? 지금 왜? 가는 길이거든? 가는 길인데 그냥 갈까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돌아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 말은 뭐냐면 가는 길이 지금 뭔가 찜찜한 거야. 이해돼?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화자가 아니라 뭔가 아쉬운 거야. 왜? 그리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야? 가긴 가야 돼. 그래서 화자의 망설임을 표현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고 났더니 저 산에 있는 까마귀와 저 들에 있는 까마귀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이요. 이 말은 뭐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인데 곧 해가 떨어진대. 뭐 하는 거야? 재촉하는 거지. 그런데 까마귀는 그냥 운 거야. 그걸 내가 재촉하는 소리로 들은 거야. 내가 지금 떠나긴 떠나야 되고 발걸음은 안 떨어지고 해는 지금 지려고 하고 근데 가야 하니까 다시 급해지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까마귀의 소리도 그렇게 들리는 거야. 이걸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딴 게 아니라 화자의 심정이 투현된 사물. 이해돼? 이걸 모더니즘 시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엄밀하게 말하면 감정이입은 낭만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객관적 상관물은 모더니즘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여러분들은 임용고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요? 수험서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구별을 써놨어요. 어디서 논문 같은 거 베껴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험이 이걸 구별하는 수준까지 낸다면 알아야겠지. 그러지만 뭐야? 우린 임용고시가 아니라고. 국어선생 뽑는 시험이 아니야. 그냥 공무원 되는데 교양으로서 문학을 감상하는 정서만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따라서 그냥 같은 얘기라고. 이해돼요? 낭만주의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더니즘 시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이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뭐야? 내 발걸음을 재촉하는 존재.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잖아. 아십니까? 그 다음 서산에 해진다는 건 뭐냐? 날이 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야. 이것은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쓰였기 때문에 서산에 해진다는 것은 결국 조국의 몰락, 우리 민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뭐 그런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따위 해석으로 시험을 묻지는 않죠. 김소월의 시를 가지고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서 내재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이건 해가 진다고 재촉하는 거지만 화자를 재촉하는 거지만 외재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국운이 쇠하는 걸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이 화자가 수험생이라면 이 시의 화자가 수험생이라면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놀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해가 지는 거야. 급해지는 거지. 결국 수험생의 급한 마음을 재촉하는 거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돼요? 즉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설명을
어떻게 자습서에 써 있는 그거를 외웁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정답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시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해석도 그냥 그런 의견인가 보다 하고 버리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남의 시의 해석을 읽지 마요. 이해돼요? 그냥 해석을 들었을 때 시험장에서 이 해석이 옳은지는 그 해석대로 한번 추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다. 서산에 해진다는 것은 곧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러면 뭐야? 이거 개소리구나. 어떻게 해가 지는데, 그죠? 나그네에게 해가 지면 급한 건데 어떻게 희망찬 미래야.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 그럴 때 틀리다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위험한 친구는 누구냐? 무서운 상상력을 가진 친구.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친구. 이 친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공무원을 하기보다는 시인이 돼야 돼. 근데 여긴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만 접근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때 강물 역시 까마귀와 함께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감정이입의 사물이다. 맞다 틀리다? 이 설명이 맞다 틀리다? 판단해. 여기서의 강물도 까마귀와 같이 화자의 즉 재촉하는 사물로서 감정이입하여 바라본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 따라오래잖아.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강물과 까마귀는 화자를 재촉하는 사물로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시의 화자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이 시의 화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망설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 자식이 계속 망설이는 거야. 이렇게 재촉하는 사물들이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얘가 아직도 머뭇머뭇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다음 이 시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맞다 틀리다? 이 시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 있잖아. 지적인다고 했잖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시는 청각적 이미지가 들어있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때 가서 찾으면 돼.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 있어요? 강물이 흘러간대잖아. 선생님 강물이 흘러가는 건 청각 아닙니까? 너는 그걸 눈으로 보지 귀로 듣니?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물론 졸졸졸 줄줄줄 이런 소리를 썼다면 의성어를 썼다면 청각적이겠지만 강물이 연달아서 흘러간대잖아. 그럼 시각적이지. 이해돼? 시의 연을 완전히 끝맺지 않고 시어를 서술어로 완전히 끝맺지 않고 쓰는 것이 보이는 건 이 시의 화자의 망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서 서술어 없이 이건 얘가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다음 밑줄 친 흐르는과 그 활용이 유사한 단어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문법 문제 물어보는 거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를 주고 시를 내는 게 아니라 문법을 묻기도 해요. 그럼 선생님 시의 출제 경향은 뭐 내는 놈 마음이네요? 내는 놈 마음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의 시가 세 문제 나왔다 그러면 세 문제 다 문학 문제 아니야.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문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걸 묻는다고. 심지어 한자 성어 묻는 문제도 나오지.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를 주고 막역지간 이걸 한자로 물었어요. 알겠어요? 삼수갑산 그런 걸 한자로 묻는다고. 그러니까 뭘 낼지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 있지만, 자 지금 시를 해석할 때 알아야 될 걸 다 배웠어. 첫째, 운율.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데 7호조의 음수율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글자 수를 말한다. 그럼 재빨리 7자 5자가 보이는지 봐라. 반면에 이 시는 삼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끊어읽기를 말하는 거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아무래도 7호조의 음수율은 또한 삼음보의 운율을 갖죠. 시조는 몇 음보? 사음보의 운율을 갖고, 그래서 끊어 있는 걸 음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이 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우리가 좀 전까지 배운 거 음수율 음보밖에 안 배웠지만 시험장 갔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보인다면 찾아보면 되지. 까마귀 그립다 그리워 갈까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흐르다 무슨 말 알겠어요? 또 막상 흐르다의 활용과 유사한 거는 빨리 아나 어를 붙여보면 되지. 흐르다에 어를 넣으면 뭐가 돼? 흘러.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이건 국어 문법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문법 지식을. 이해돼요? 물론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배운 거야. 그럼 그걸 적용해서 뭐야? 르 불규칙의 단어를 찾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또 밑줄 친 까마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작품은 1, 2, 3, 4하고 다 까마귀 나오는 게 나왔어. 그럼 뭘 찾아야 돼? 나그네를 재촉하는 걸 찾으면 못 찾지. 이해돼? 뭘 찾아야 돼? 감정이입된 걸 찾아야지. 똑같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감정이입된 단어를 찾아야지. 이해되세요? 다음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은 그러면 그건 주제 묻는 거야. 이 시는 뭐예요? 떠나는 자의 망설임과 그리움을 적었어. 그러면 주어진 작품에서도 뭘 찾으면 돼? 망설임과 그리움을 드러낸 걸 찾으면 되지. 됐습니까? 또한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런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즉 비문이에요. 흐릅니다 그려 이럴 수는 있어도 흐릅디다려 이런 표현은 현대 문법에는 어긋난 표현이야. 이런 설명을 써놓고 이와 같은 걸 문학 기법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해? 시적 허용 이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시적 허용이란 비문법적인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맞춤법이 틀려도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건 시적 허용이 드러난 것일 뿐이야. 이해돼요? 또 하나, 이 시에서 까마귀나 강물은 화자를 재촉하는 사물로 감정이입되어 쓰였다. 이를 문학용어로 사입이 진술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이를 문학용어로 사입이 진술이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사입이 진술은 뭐냐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했을 때야. 그러나 까마귀가 지적이고 강물이 흐르고 이건 현실에서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입이 진술이 될 수는 없지. 그럼 사입이 진술은 뭐냐? 맑게 씻은 얼굴로 무등산이 껄껄 웃었더니 그 반대편의 수락산이 환하게 미소 짓는 오늘은 이러고 써놓으면 껄껄 웃는 산 이런 표현은 의인법이 쓰였지만 또한 그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뭐라고 그래? 사입이 진술.
시적 효용과 사이비 진술의 차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 수사법을 물을 수가 있는데 수사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반어법, 역설법 이런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 부분의 수사법은 하고 주관식으로 물으면 맞힐 사람 거의 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복법이 보인다. 그럼 뭐야? 찾아보면 되지. 반복하는 게 있는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맞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법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릴 능력은 안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의 해석 뭐 자습서 같은 데 보면은 미출친 말은 역설법, 미출친 말은 직유법, 미출친 말은 은유법. 나는 이런 거 못 찾는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못 느꼈는데 당연하죠. 그런 걸 왜 느끼면서 봐요. 그냥 이제 밑줄 쳐놓고 역설법이다 그러면 역설법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서의 수사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수사법이 약한 친구들은 자 가장 중요한 몇 개만 소개하죠. 먼저 은유, 직유, 대유, 의인, 화류, 반어, 역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라 그냥 대충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걸 보죠. 자, 비유법의 왕은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은유는 뭐냐?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는 건데 그걸 아무런 연결 없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이런 거 없이 표현하면 은유. 그런 걸 넣어서 표현하면 직유. 예를 들어 내 얼굴은 사과 이런 뭐야? 그건 은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뭐야? 직유. 간단하죠? 오로지 연결어가 있으면 뭐예요? 직유. 연결어가 없으면 뭐예요? 은유. 멀리서 기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달린다. 멀리서 기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달린다. 그때 담배 연기는 기차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리키는 거야. 이건 은유야 직유야? 은유지. 담배 연기 같은 연기 이렇게 안 썼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대유는 어떤 사물의 일부를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즉 사물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그 대상을 드러내는 거야. 이걸 엄격하게 제유와 환유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유, 환유 이런 용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 이걸 모두 뭉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대유라고 불러. 그럼 대유법은 뭐냐? 영희가 어제 선 보고 왔어. 그랬더니 영희 친구 순이가 영희에게 물어봐. 야, 어제 너 선 보고 왔다면서 어때?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들고 왔더라고.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들고 왔어. 그러면 순이가 뭐라고 반응하겠어? 오, 또라이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하겠어? 의사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즉 하얀 가운과 청진기 하면 우리가 의사의 복장을 떠올린다고. 그게 대유법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얀 가운에 청진기 들고 있으면 다 의사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선 보는 자리에 그러고 나왔다면 그건 또라이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의사 복장을 코스프레한 놈.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현실은 어떤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아, 의사구나 이렇게 떠올린다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때 빵은 정말 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 근데 뭐 고기도 먹지 뭐 스파게티도 먹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음식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를 들어서 먹는 것 전체를 나타낸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 저는 의인법과 화류법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나는 네가 구별하기가 힘들다. 왜 이게 어렵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냐면 의인법과 화류법이 대등하다고 보니까 그러는 거야. 계속. 화류법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의인법이 있는 거야. 그럼 화류법은 뭐냐? 움직이는 것에 비유하는 거야. 그게 화류야. 새나 개나 사람이나 움직이는 것에 비유하면 그게 화류야. 이해돼요? 나무가 백조처럼 팔을 벌리고 나무가 백조처럼 가지를 펼치고, 그죠? 그러면 백조처럼 했으니까 직육법도 쓰였고, 또한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걸 백조에 움직이는 것에 드러냈으니까 화류법이라고. 그러나 그 대상 중 사람에게 비유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야.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영원히 헤매는 마음. 그럼 파초가 꿈을 꾸고 마음이 있고 뭐 한 거예요? 의인법 쓴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화류법은 의인법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의인법은 동시에 화류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그러나 화류법을 동시에 의인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 산맥이 바다를 사모해 휘달려가고, 저 산맥이 바다를 사모해 휘달려가고, 그러면 이는 화류법이라고 해도 맞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의인법 이래도 맞고. 이해돼요? 국화 목이 긴 꽃줄기, 국화꽃을 묘사하는데 목이 긴 줄기에 수줍은 발가락을 감추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목, 발가락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도 쓰지만 짐승에게도 쓰니까 이럴 때는 꼭 의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화류법이 안전하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런 건 자칫하면 의인법 그러면 틀리거든. 그러니까 화류는 의인법보다 넓은 개념이다. 대신 그 대상 중 사람에게 비유한 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반어와 역설은, 반어는 내용을 알아야 돼. 화자의 마음을 알고 그 표현과 화자의 생각이 반대되면 그게 반어예요. 그러니까 반어는 시 전체를 주고 밑줄 친 말이 반어냐 이렇게 물어야지, 어떤 구절만 주고 반어냐 그러는 건 잘못된 문제고 잘못된 설명이죠. 자, 무슨 말이냐? 김소월의 시 중에 잊었노라라는 게 있어. 먼 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날 그때 잊었노라. 이럴 때 밑줄 친 잊었노라는 사용된 표현 기법은 이렇게 물어. 그러면 아무리 이 시를 봐도 잊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잊었다면 먼 날 당신이 찾으면 뭐라 그랬어? 누구세요? 그래야지. 얼굴도 모두 다 잊었다면. 근데 계속 잊었노라 말은 하는데
잊은 게 아니야. 그럼 수사법 뭐야? 반어법인 거야. 역설은 뭐냐? 화자의 생각도 필요 없어. 표현 안에 모순된 게 들어있는 거야. 표현 안에 모순된 게 들어있는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까만 백인 이런 구절,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찬란한 슬픔 이런 표현, 이해돼요? 키가 큰 난쟁이 이런 표현, 아십니까? 몹시 가녀린 뚱보 이런 표현, 이해됩니까? 이렇게 모순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상을 짓는 미소 이런 표현, 알겠죠? 깔깔거리는 눈물 이런 표현, 모순된 거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표현. 그래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 갔는데 어떻게 보내지 않아? 보내지 않았으면 안 간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역설법이다라고 합니다. 구별하겠죠? 역설법은 표현 자체에 모순된 게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반어법은 화자의 생각과 표현이 반대되는 것이다. 자, 나머지 수사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의 해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 시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제목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외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연구자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연구자의 해석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작품만 보면 된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해석이 맞는지를 물어보면 그렇다고 전제하고 보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면 된다. 됐습니까? 다음, 시에 있어서 리듬감은 행과 연의 구별을 통해 나오고, 또한 글자 수의 반복, 음수율과 그리고 음보율을, 끊어읽기의 반복, 음보율을 통해 드러난다. 시의 운율도 물어볼 때만 대답하면 된다. 그 다음,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단어의 해석인데 그것은 그 작품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라. 절대로 외부적으로 미리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자. 까마귀 했다고 불길함 절대 안 되죠. 여기서는 까마귀는 불길함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재촉하는 존재죠. 강물, 역사의 흐름 절대 안 되죠. 이해돼요? 여기서는 그냥 재촉하는 존재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의 해석을 찾아라. 다음, 감정이입이라는 용어, 이걸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시적 허용이라는 말과 사이비 진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주요 표현 기법.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도 10문제는 만든다고. 근데 이 중에서 뭐야? 하나 나온다고. 따라서 이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문제 대하면서 자꾸만 연습해 봐야 돼. 또 문제를 풀면 새롭게 쓰여진 용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아 이건 이럴 때 쓰는 말일 수 있나? 하고 자꾸 상상해 보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김소월의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였더라도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수험생을 화자로 본다면 이러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또 6.25 전쟁을 겪은 그런 화자로 본다면 또 거기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나온 거라고 일제강점기 해서 이건 완전히 시를 죽이는 거지. 왜냐면 문학은 항구성을 갖잖아. 항구성이 뭐야? 시대가 흘러도 감동을 줘야 돼. 그래야 문학인 거야. 알겠어요? 안 그러고 일제시대 쓰였다고 일제시대의 저항?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시라고 그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시는 쓰레기죠.
시대가 달라져도 또 끼워 맞춰도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아까 그랬잖아. 수험생의 비애를 노래한 것도 된다고. 학원 마치고 돌아가는데 벌써 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습실에 더 있을까? 다시 돌아보고. 아니야,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가긴 가야지. 배는 고프고. 알겠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길이라고 해봐. 또 되죠. 야, 미련 없이 빨리 가 하고 까마귀나 강물은 나에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미련을 두고 돌아보고. 이미 해는 지고. 뭐야? 사랑은 끝나가는데. 이럴 때 해가 진다는 건 시간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되세요?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말고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재적 외재적 요인준. 우리는 뭐야? 내재적으로만 바라보면 된다. 외재적인 요인까지 갖추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연구자들이 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소설은 10분 만에 끝내야 돼. 자, 봅시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건 10분이면 돼. 나머지는 실제 문제 풀면 되는데 뭐. 자,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가끔 소설 어떤 작품을 두고 막 분석하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걸 왜 해? 수능 준비할 때도 아닌데. 그냥 소설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결국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점과 그리고 갈등의 요인,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제 시와는 달리 배경이 중요해. 어떤 배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장면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어이없는 건 예전에 국가직에서 뭐 나왔냐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주고, 무진기행은 아마 읽어본 친구도 많을 거예요. 무진기행을 주고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주인공 내가 출판사 학교 후배를 무진에서 만나서 내가 예전에 무진을 떠났을 때 내 나이다 이러면서 나와. 그러면서 그 당사자는 27이라고 하니까 저 나이는 내가 6년 전 무진을 떠났을 때의 나이다. 그럼 이 사람 나이는 지금 몇이라는 거야? 33이라는 거지. 이걸 시험에 냈어요. 등장인물의 나이와 저 후배의 나이로 알맞은 거. 어이없는 문제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낼까요? 왜 낼까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집중적으로 읽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그 구절에 분명히 들어있거든. 자네 몇인가 했더니 27입니다. 그랬더니 등장인물이 그 나이면 내가 6년 전 무진을 비참하게 떠나던 그때 내 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짐작이 되잖아. 결국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소설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읽고 이 사람이 독해 능력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우리 시험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또 특히 소설은요, 줄거리를 알아야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요. 문제는 낱말뜻 문제로 또 많이 내요. 특히 30년대 소설이나 40년대 소설을 가지고 낱말뜻을 가지고 물어요. 그런 것들은 문학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평소에 어휘력,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지나치지 말고. 그럼 선생님,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을 주고 처음 보는 단어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못하죠. 그렇게 안 내죠. 어휘 문제를 낼 때는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의 소설들이야. 이해돼요? 이번 지방직에도 똑같은 그런 유형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 단어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 밖에도 프린트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기출문제에서 나온 데까지 다 써놨어. 다 나왔던 거 떠내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을까? 기출문제를 개무시하니까.
그냥 답만 찾고 마니까. 이번 시험은 이 소설을 가지고 정말 오리지널한 문학 문제를 내지만 다음에 그 지문을 가지고 낼 때는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내죠.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유형의 문제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특히 소설 같은 건 정말 마침표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서 어휘를 정리해야 돼. 근데 우리 중에서 누가 그렇게 공부했느냐 이거야.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틀리는 게 당연하죠. 그 아까 얘기했던 5개월 만에 짧게 합격한 친구는 국어라고는 스님하고 만나서 공부한 게 전부인데 얘는 6개월 내내 늘 스님이 말한 대로 노트에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계속 써놓은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뭐야 다 찾아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놈이 어느 날 와서 스님 모르는 단어 찾으려 찾았는데요. 사전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있거든 그런 단어들.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거. 무슨 말 알겠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냥 빽빽하게 다 찾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찾아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옛날 소설 지문에 있는데 국어사전에 찾았더니 없는 거야. 왔더라고. 그 중에 몇 개는 맞춤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못 찾았던 거고 그 중에 2개는 안 쓰는 말이야. 이건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요거는 맞춤법이 달라져서 이렇게 쓴 거다. 아 그래요. 매 시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뭘 마주쳐가지고 이 낱말이 모르거나 맞춤법이 의아하면 꼭 질문하더라고.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문자 했다니까. 이거 스님 무슨 뜻이에요? 금방 뭐 부모님하고 어디 식당 갔는데 메뉴에 이렇게 쓰니 이거 외래어 표기에 맞아요? 정말 이걸 차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갈등할 정도로. 근데 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쁘게도 이 스님 카페에 뭐라고 쓰냐면 그래도 스님이 내가 이제 귀찮게 대답을 했거든. 막 너를 이런 것도 모르냐. 하여간 좀 귀찮은 티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게 얘한테는 또 스님이 나무라고 했던 게 힘이 됐다. 물론 합격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떨어지면 뭐야? 저 개새끼 때문에 내가 기분만 상하고 이랬다 그러는 거고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이 예쁘잖아. 왜냐면 한두 번 물어야지. 계속 물으니까 나도 짜증나니까 야 뭐 이건 이런 거야. 하지만 또 물어보면 너 가서 찾아. 아니면 너 알 때까지 네가 먼저 생각해보고 와. 모르면 그냥 묻지 말고. 그래도 애가 꿋꿋하게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저놈은 저건 오래 들 줄은 몰라서 나도. 그런데 아 저놈은 저거 되겠구나. 매 시간 그렇게 스님들마다 제발 오면 피해. 늘 물어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왜냐면 이 소설은요. 이론적인 건요. 정말 쉽거든요. 찾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어휘예요. 그런 스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 내가 점쟁이라 찝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야 요번에는 이런 단어 나온다. 이렇게 찝어주면 나도 편하지. 근데 내가 낸 문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찝어줘. 이해돼? 다만 여러분들이 봤던 기출문제 안에 있는 스님이 지금 기출문제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소설의 단어들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반드시 기출문제에 나왔던 알겠어요? 소설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어휘만큼은 철저하게 노트에 정리하면서 공부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말고. 알겠어요? 자,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소설은 시점과 갈등을 물어보는 건데 그건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야. 자,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즉 작품 안에 스토리 안에 있으면 그걸 1인칭이라고 하는 거고 서술자가 스토리 밖에 있으면 3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라는 말이 한 번만 등장하면 이건 1인칭이야. 내가 안 나오면 3인칭이고 그 다음 1인칭인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뭐야?
주인공인지 아니면 관찰자인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1인칭 소설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서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줄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등장인물로 나온다고 서술자가. 그게 1인칭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고 서술자가 작품 내에 위치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렇게 풀어서도 물어보죠. 그 다음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야. 등장인물로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늘 그나 그녀가 등장하지. 다시 얘도 둘로 나눠지겠죠?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고 관찰자로서 쓰면 이걸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우는지, 어떤 심정으로 화내는지, 어떤 심정으로 행동하는지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소설에서의 이론적인 문제는 시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 갈등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은 결국 갈등의 문학인데 그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내적 갈등을 화제로 삼을 수도 있고 외적 갈등을 화제로 삼을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 고전 소설인 홍길동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고 길동이 막 고민하고 있어. 이해돼? 이건 갈등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래서 길동이가 막 갈등해. 괴로워해. 이건 갈등의 이유가 내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지. 왜? 서어를 차별하는 제도 때문에. 선생님 가족 간의 문제니까 내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제도 때문이야. 그거는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적 갈등은 뭐냐? 현대 소설에 와서야 등장해. 현대 소설의 대부분의 단편 소설은 이유 없이 애가 우울해요. 주인공이.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라 시험 속에서 소설 속에서 내가 공무원 준비생이야. 그런데 시험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괴로워. 그걸 쭉 이야기로 엮었어. 그럼 이건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아무리 내 괴로움을 써도 그건 외부에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어쩐지 필요 없는 인간같이 느껴지고 우울하고 갑자기 막 즐거웠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막 내면적인 고백으로 써나가.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내적 갈등.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양심에 거슬리는지 아니면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행위의 판단의 근거를 확신이 안 들어. 이해돼요? 만약에 명백한 살인이고 나쁜 짓인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괴로워해. 그건 외적 갈등이고 살인이라는 범법을 저질렀으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법에는 저촉이 안 돼. 근데 뭔가 찜찜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외면하고 왔어. 이거는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야. 그냥 외면했을 뿐이지. 근데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길을 잃었을 때 그 경험이 떠오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무심한 이 이웃들 이러면서 막 그런 내면적인 다시 가서 그 아이의 길을 찾아줘야 되나? 뭐 이런 걸 썼어. 이건 뭐예요? 내적 갈등이죠. 왜? 명백히 얘가 유괴한 것도 아니고 얘가 그 아이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현대 소설이 주로 내적 갈등이 주가 되고 시험에서 내적 갈등의 예문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내적 갈등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 써놓은 거지? 이러면 그게 내적 갈등이야. 아주 쉽지?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내적 갈등이군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유가 뻔해. 아버지가 밉건 뭐 형이 밉건 누나가 밉건 알겠어요? 아니면 이 사회가 원망스럽건 아니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싫건 이러면 뭐예요? 외적 갈등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을 봐. 내가 막 울타리 엮고 있는데 점순이가 와서 너 감자 먹을래? 아니 안 먹어 그랬더니 점순이가 화가 나서 휙 돌아가고 우리 집 닭을 막 괴롭히고 그 내가 화나서 점순이 닭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점순이가 그걸 믿기로 해서 나를 동백꽃에 묻어버려. 그러면서 너 이거 누구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 자, 이때 드러나는 갈등은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지. 점순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 이럴 때 우리가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연애 소설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지. 이해돼? 그러나 아까 홍길동처럼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벌어지면 인물과 사회 제도의 갈등 또는 종교적 갈등이 있잖아. 즉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갑자기 기독교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이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뛰어넘는 뭐예요? 인물과 종교의 갈등이 되는 거고. 또 최윤은의 광장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하고 나는 남쪽도 싫고 북쪽도 싫다. 나는 제3지대를 택하고 싶다. 이건 무슨 갈등? 개인과 이념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외적 갈등은 다시 종류가 나눠지는 거야. 뭐 인물과 인물, 인물과 제도, 인물과 역사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자, 소설에서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경에 시대를 알려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시대를 알려주는 그 표지어, 그 시대어를 실마리로 해서 그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을 꼼꼼하게 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대신 이런 건 물어볼 때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철수는 훈련을 마치자마자 청자 한 개비를 꺼내 피웠다. 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청자가 이 시대에 나오는 담배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청자가 나왔던 건 70년대거든. 그러면 이게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담배 피우지 않는 저는 그런 거 시험에 나오면 못 푸는데요. 그래서 담배 이름으로는 안 물어봐요. 알겠어요? 대신 다른 걸 가지고 묻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또는 광화문에 온통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티셔츠에 그 뭐지? 레리 비더레즈? 이런 구호들을 입은 젊은이들이 뛰쳐나오고 있다. 그럼 배경이 언제라는 거야? 2002년. 이해되세요? 그렇게 배경을 알게 해주는 단어들이 등장해. 그러면 그걸 통해 우리는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인물의 성격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 인물의 성격은 직접 작가가 요약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기 기법이라고 해. 그런데 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 그걸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기법은 직접적 제시, 보여주기 기법은 간접적 제시라고 해요. 자, 덕기는 부잣집 아들로 즉 순진하고 착실한 편이라면 병화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몹시 저돌적이고
급한 성격이다. 이러면 인물의 성격을 뭐 한 거야? 말하기 기법으로 말해준 거지. 이해돼요? 다음 중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근데 글을 봤더니 영이라는 인물이 철수가 영이야 뭐하니? 네가 알아서 뭐해? 하고 소리 질러. 그 다음에 길동이 영이야 너 뭐하는데? 꺼져!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영이는 남성 혐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신경질적인 아이구나. 그럼 맞다 이러는 거야. 반면에 거기 영이는 겉으로만 소리를 지르지만 속마음은 다정다감한 아니다. 없는 거야. 다정다감한지 그 실마리는.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 주요 소설의 인물들은 좀 성격을 외워두는 거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 왜? 어떤 구조를 낼지를 모른다고. 또 시점도 외우는 거 필요 없어. 예를 들어 최윤의 광장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야. 그러나 어떤 부분은 1인칭 주인공이 나와. 어떤 부분은 1인칭 관찰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설 전부의 시점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선생님 어떤 문제 봤더니 뭐 다음 중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은 이런 거 묻던데요. 16년 전 문제. 알겠습니까? 옛날 문제. 선생님 지금도 그거 가끔 이렇게 소방지, 경찰지 또는 서울시 같은데 그렇게 막 물어보면 예를 들어 뭐 다음 중 서울이 고향인 작가가 아닌 거, 뭐 다음 중 서울을 무대로 한 소설이 아닌 거 얼마 전에 나왔던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낸 놈이 미친 놈입니다. 그거는 모두가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할 게 많은 거야. 그런 이상한 문제. 한번 나오고 도망치는 이런 문제. 이런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어. 선생님이 전에도 그랬잖아. 어휘 문제에서도 고등어 새끼를 뭐라고 부르느냐, 무슨 뭐 여우 새끼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수험시에. 근데 모든 수험서에 그게 들어있다고. 앞으로 나올 일 절대 없거든. 왜? 그건 출제한 놈이 정말 나쁜 놈이거든. 그냥 엿먹으라고 내고 사라진 거야.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한 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버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실제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못 풀었어요. 시간 관계상. 그거는 문제반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시간 다음 달에 또 해야 될 거고, 일단은 알아야 될 이론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특히 문학 쪽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고한 대로 우리가 독해 문제,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후민정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